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 근대 작가론 2017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기출문제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먼저 2017년 1학기입니다. 2017년 1학기. 자, 1학기 한국 근대 작가론이에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 자, 3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36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소월의 생애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1번 문제가 1920년 학지광이 초혼 등을 발표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건 이제 5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57페이지. 거기 이제 보시면 이 소월은 개벽, 학지광이 아니고 개벽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백조동인이라고 했는데, 이 초월은 이제 백조동인이 아니고요. 이 백조동인은 주로 이제 이상화라든가 이런 시인이 백조동인이죠. 자, 3번 1924년 소월 시초 소월 민요집을 발표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라고 그랬는데, 자, 이 3번 58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 소월은 이렇게 글을 썼지만 그 당시에는 문단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 첫 번째 단락에 한 7째 줄, 8째 줄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벽의 평론 시원을 발표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는 이제 58쪽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4번에. 그래서 정답은 그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푸시고요. 자, 37번 문제를 보시면 김소월의 시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근대적인 자유시 형식을 완성하고 근대적 의미의 개성과 자아를 확립했다. 자, 이 부분은 7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72쪽. 37번 문제는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그 소월시의 문학사적 의의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전통소라, 구전민요, 한시 등 전통적인 문화유산에 충실하게 기초하면서도 서구 문예에 대한 탐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것도 나오고요. 4번 김소월 씨의 시적 자아는 고양된 감정이 주체로 등장하여 감정의 표현을 통해 역동적이고 충실한 내면 탐색의 과정을 보여준다. 자, 이것도 나옵니다. 여기 이제 고양이라는 것은 높이 떨친다 이런 뜻입니다. 고양이란 말 있죠. 4번에.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2번에 세계를 주관화하려는 시의 흐름을 바꾸고 사물의 특징을 객관화하려는 시적 방법. 자, 이건 소월시에 등장하지 않죠. 답은 2번입니다. 38번 문제를 보면요. 김소월의 후기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1번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될 땅이 있더라면, 2번 서도 여운 옷과 밥과 자유, 3번 나무리벌의 노래. 자, 이런 작품들은 다 이제 1924년에서 1925년에 다 쓰여진 작품들이에요. 1번에 3번은. 자, 근데 4번을 보시면 4번이 이제 낭인의 봄이죠. 자, 이거는 이제 57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920년에 쓰여진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7페이지의 그 박스에서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나와 있죠. 낭인의 봄.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를 보시면요. 39번입니다. 자, 한용운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불교 대전, 유심, 온해의 무도. 한용운은 이제 그런 그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자, 79페이지를 펴보세요. 79페이지. 여러분 교재 79페이지를 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79쪽에 한용운에 대한 불교 대전, 유심, 조선불교 유신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79쪽의 두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에 보면 조선불교 유신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9쪽 세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보면 불교 대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여섯째 줄에 보면 유심이 나옵니다.
근데 온해의 무도는 56페이지를 펴보시면 56페이지에 보면 이제 온해의 무도 박스 두 번째 단락 넷째 줄에 나오죠. 이것은 이제 그 최초의 번역 시집인 김억의 최초의 번역 시집이에요. 이 온해의 무도라는 것은. 온해의 무도라는 것은 김억의 최초의 번역 시집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해파리의 노래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 두 번째 단락에 한 7째 줄 정도, 8째 줄 보면 이런 말 있죠. 최초의 개인 시집이자 창작 시집인 해파리의 노래 이런 말 나오죠. 자,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해파리의 노래는 이제 개인 시집이자 창작 시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온해의 무도는 김억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를 보면요. 님의 침묵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왔죠. 자, 님의 침묵은 81페이지를 보세요. 81페이지를 펴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8째, 9째 줄을 보시면 나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선시의 계보. 이 선시라는 것은 이 선이라는 게 참선한다 이런 뜻이죠. 시라는 것은 이제 시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이런 선시의 계보가 시적 상상력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건 8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41번 기역에 들어갈 말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것은 90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교재 90페이지를 펴보세요. 9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나오죠. 첫째 줄부터 마지막 단락 끝까지 거기 보면 첫 번째 줄의 끝부분에 나오죠. 탁월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것은 알 수 없어요를 해석할 때 독자들이 가장 곤혹을 느끼는 대목이다. 완전히 태워져서 소멸된 존재인 제가 기름으로 변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반대 명제의 쌍이 하나의 문장 속에 천연덕스럽게 결합되어 있는 이것이 한용운식 가로 일어났죠. 바로 이 역설이죠. 역설. 역설이라는 것은 겉보기에도 안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패러독스. 예를 들면 뭐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것이 대표적인 역설입니다. 또는 작은 거인. 거인인데 작을 수가 없죠. 찬란한데 슬플 수가 없죠. 이런 겁니다. 자, 42번 문제를 보시면요. 정지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자, 이건 이제 10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0페이지를 보시면 이 정지용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100페이지. 그래서 이 정지용은 시문학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그 다음에 카톨릭 청년 두 번째 단락 다섯째 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장은 세 번째 단락 첫째 줄. 1930년대 후반 정지용의 문단 활동은 문장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인불학이라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 2번에 나오는 시인불학은 일종의 생명파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인불학은 168페이지를 펴보시면 시인불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를 펴보시면 그 시인불학이라는 게 쭉 설명이 나오죠.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김동리, 오장환, 서정주, 여상현, 함영수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동리다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43번. 정종의 시세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43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 1번에 보면 1번에 초기 시의 시 가운데 산을 대상으로 한 시가 많고 후기 시에는 바다를 대상으로 했다고 나왔는데 이건 이제 102페이지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보통 이 정종의 이 후기 시가 바로 자연시예요. 자연시가 이제 후기 시와 관련이 있죠. 자, 이건 102쪽을 펴보시면 책의 102쪽을 펴보세요. 102쪽에 2번의 작품색의 특징 바로 밑에 줄에 이미지즘, 종교시, 자연시가 세 시기를 대표하는 주요 경향이다. 이미지즘 시 가운데 바다를 대상으로 한 시가 많은 반면 후기의 자연시는 주로 산을 형상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의 바다와 후기의 산을 기준으로 양분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바다시라는 것은 초기시가 되는 거죠. 초기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일본 유학 무렵에 정지용은 사물을 그 자체로 접촉하면서 낱낱이 분해하여 사물의 형상을 개별적으로 포착하는 시작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거는 99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죠. 일본 유학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세 번째 단락의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물의 현상을 이제 좀 더 포착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시의 전통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시를 통해서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우주적 존재론적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이거는 이제 103페이지를 보시면 나오죠. 103페이지를 보면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입니다. 거기 103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종교시에서 자아와 세계의 관계가 우주적 존재론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의 시에서 정지용은 고전과 동양예술에서 예술적인 혁신의 계기를 찾아 새로운 감각과 재현을 방법적으로 묘사했다. 이거는 모색한 것은 106페이지를 보시면 나오죠. 거기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둘째 줄에 나옵니다. 그걸 잘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44번 문제를 보시면 동시점 투시 이것이 나오죠. 그 다음 산점 투시. 자, 이런 것은 백록담과 관련이 있고요. 자, 이것은 105에서 106쪽을 보시면 이 백록담과 관련된 게 나오죠. 거기 105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후기시에서 정지용은 동시점 투시 또는 산점 투시 기법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풍경 혹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관찰한 각각의 풍경을 구성했다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동시점 투시 이거와 관련된 것이 답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백록담이죠. 그러니까 이 동시점이라고 할 때 이제 동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산점을 때 산은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흩어진다. 그러니까 시점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고 시점을 흩어지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5번 문제를 보면요. 백석의 시 중에서 세속세계에 대한 혐오감과 고답적인 나르시시즘.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자아도취죠, 자아도취. 자기 스스로 이제 빠지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은 132페이지에 나오죠. 132페이지를 보시면 3번을 볼 수가 있죠. 3번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게 이제 바로 일종의 그런 나르시시즘과 관련이 있죠. 세속세계에 대한 혐오감, 그 다음에 고답적인 그런 나르시시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세속에 대한, 그러니까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그런 128쪽에도 좀 나오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네 번째 유형은 그의 시 가운데 유일하게 갈등적인 국면이 표면화되어 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런 작품들이죠. 이 속에서 백석은 세속 현실은 더럽고 타락된 세계고 시인은 속된 세계에서 핍박을 받아 가난하고 처량한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일종의 대표적인 나르시시즘과 관련된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죠. 세속세계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132쪽에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그 뭐랄까요. 세속 세계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백석시의 문학사적 의의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백석시는 이제 주로 성찰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46번은 138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와 있는데, 1930년대 한국 시사의 새로운 구문 구조와 리듬 구조를 활용한 개성적 시형을 제시했다. 맞죠? 소멸돼가는 농촌 공동체의 면모를 풍부한 일화와 풍속 소개로 드러내었다.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원근법적인 시각 이미지를 주도적으로 사용해서 전방위적 시선 속에서 자기 투시를 하는 성찰시 유형을 개척했다. 이게 맞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백석의 그 시의 의의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풍부한 평북방언의 의미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성찰시 같은 것은 이제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원근법적인 어떤 시적 이미지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를 보면요. 자, 이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작품을 이야기했죠. 일본 유학 시절에 쓴 것으로 윤동주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연희 전문학교 시절의 내적 고뇌와 갈등이 이 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연희 전문학교 시절에 시들이 이상적 자아와 현실의 자아 사이를 극단적으로 오가는 양극성을 보였다면 이 작품에서는 훨씬 더 성숙한 방법으로 자신의 내적 갈등을 긍정하고 수용하는 정신적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그의 시 속에서 서로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던 자아들이 최초로 화해와 수용의 면모를 보여주는 계기. 이거는 이제 149페이지를 보시면 149페이지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줄부터 여덟째 줄까지 보면 나오고요. 거기 이제 첫째 줄 끝에 쉽게 쓰여진 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8번 문제를 보시면 윤동주 씨의 문학사적 의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160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오죠. 160페이지. 윤동주 씨의 문학사적 의의가 160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학사적 의의와 연구 쟁점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것은 쭉 맞는데 4번을 보면 독창적인 실론을 통해 자아 정체성의 형성 과정, 시인의 윤리적 자세를 적극적으로 해명한 시인이다.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죠. 거기 이제 그 161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진지한 윤리적 대결 자세를 기반으로 한 작품을 통해 한국 근대시의 사상적 영역을 심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적절하지 않은 진술 그랬죠. 시가 언어 예술임을 무엇보다 강조하던 서정주는 동인 시인불학 활동을 통해서 문단의 주류를 이룬 카프의 내용 중심주의, 그다음에 모더니스트 형식주의를 모두 비판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사상과 정서의 자유, 생명의 본질 파악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치를 두었고요. 근데 이용학 백석과 더불어 그를 생명파로 분류하는 통설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생명파 시인에는 그런 그 생명파 시인에서는 이제 뭡니까? 그 보통 생명파 시인에서는 보통 이제 서정주, 유치환, 자 이런 시인들이 있고요. 또 한 명의 생명파 시인은 바로 오장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작가를 보통 생명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정주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50번 문제를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집은 그랬어요. 자, 5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집. 자, 여기서는 뭡니까? 1968년 출간한 서정주의 제5시집이고 이 시집은 신라초를 연장 작업으로서 불교에서 공부한 은유법을 실험한 10편들을 모은 것이다. 서정주의 시작 과정에서 절정을 이루는 시집이다. 자, 이게 바로 동천입니다. 동천. 겨울하늘이죠. 이건 이제 172쪽을 펴보시면 동천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172쪽에 보면 동천. 거기 이제 그 동천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죠. 그 박스에서 두 번째 단락에 한 5째 줄에 보면 나오죠. 1968년에 동천을 출간했다고. 자, 그 다음에 51번 김수영의 시작품의 발표 시기와 시적 경향이 다른 하나를 찾아라고 그랬는데, 자, 이건 이제 51번은 당연히 1번이 답이죠. 공자의 생활란. 이 공자의 생활란은 이 김수영의 처녀작이에요. 처녀작. 처음 쓰여진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0페이지를 펴보시면 210페이지 거기 이제 보면 공자의 생활란 바로 밑에 있죠. 이 시는 묘정의 노래와 함께 김수영의 처녀작이다. 처음 작품이죠. 그런데 이제 2번, 3번, 4번은 203페이지 쪽을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이것들 다 혁명과 관련된 그런 시들이에요. 대부분 내용들이. 그래서 그 작품의 발표 시기와 시적 경향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를 보시면요. 52번 문제입니다. 자, 김수영은 예술에 영향을 미치는 창작 환경에 정치적 제도의 문제를 두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논쟁했고요. 삶과 문학을 하나로 이어지는 문학적 실천의 전범을 보여줬다. 그가 발표한 실론 중 특히 가로는 나왔죠. 자, 이것은 220페이지를 펴보시면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부터 끝까지예요. 두 번째 단락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의 실론 중 시어 침을 뱉어라. 그 네 번째 줄에 가로를 묶어놓으세요. 네 번째 줄에 시어 침을 뱉어라 나오죠. 내용과 형식의 동시적 실천을 통한 온몸의 시를 주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3번 문제를 보시면요. 53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 부분이죠. 자, 위에서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산이죠. 이산. 떨어져 있는 거. 이거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은 당연히 이번에 나와 마입니다. 왜 나와 마냐면 이 나는 바로 이 강경의 작품이죠. 강경의. 강경에는 간도 체험을 중심으로 쓴 작가고요. 자, 마가 손창섭이죠. 손창섭. 이 손창섭 작가는 주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손창섭과 강경에는 다 디아스포라와 관련이 있고요. 54번 문제를 보시면 54번 문제를 보면 뭡니까? 거기 그 월북해서 활동한 작가죠. 당연히 이제 가번과 다번인데 가는 박태원이고요. 다는 이기영입니다. 이기영. 자, 이기영이죠. 이 두 작가는 다 월북한 작가들이죠. 자, 그러니까 가다고요. 자, 55번 문제에서는 마의 작가를 보니까 손창섭이죠. 손창섭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람과 거리가 먼 것은 당연히 3번이죠. 3번에 나오는 사회주의 혁명과 농민 문제는 이기영의 그런 그 작품 세계죠. 1번에 나오는 전후 세대 체험 특성, 2번 언어적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들은 다 376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와 있어요. 376페이지를 펴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죠. 376페이지에 보면 그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언어적 정체성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면 전후 세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공간 이동이 376쪽에 밑에서 둘째 줄에 있죠. 다양한 공간 이동 경험.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가난한 사람들, 농부 정도령, 고향 뭐 이런 작품을 창조한
이 작가가 누구냐? 당연히 이 작가는 누구겠습니까? 이 민촌 이기영이죠. 이기영. 이기영이라는 작가가 이런 그 작품들을 많이 쓰게 됐죠. 여러분 이기영 하면 다른 건 모르시더라도 고향이라는 작품이 이기영의 작품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359페이지를 펴보세요. 359페이지를 펴보시면 고향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작가 이렇게 나왔죠. 소설 외에도 희곡 작품과 평론, 수필, 방송, 극본, 동화 등 문학의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고전 소설의 패러디 작업이나 판소리 사설의 적극적 개성으로 새로운 서사 기법을 구축했다. 자, 당연히 최만식이죠. 자, 이건 278페이지. 278페이지를 펴보시면 최만식이 나오죠. 거기 최만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 첫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보시면 여러 내용들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58번. 그래서 답은 나번이고요. 이광수의 문학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자, 58번입니다. 자, 이광수는, 보시면, 친일의 강요를 피했다고는 안 되게 틀렸죠. 친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요. 2번에서는 30년대 분화로드 운동의 일환으로 흙을 연재했다. 이거 맞죠? 자, 이광수를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 바로 흙이라는 작품이죠. 이광수는 이제 흙이라는 작품을 상당히 이제 연재를 했고요. 상당히 이제 이런 흙이라는 작품이 인기를 많이 이제 얻게 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광수는 이제 무정이라는 작품이 이제 또 있지만 240페이지를 펴보시면 흙이라는 작품이 나오죠.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를 펴보시면 흙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 번 희곡과 대하소설 형태의 작품. 이것은 이제 희곡과 대하소설 하면 최만식이죠. 이 3번은 최만식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해방 후에 조선 문학가 동맹에 가담해서 6.25 전쟁 중 월북한 작가는 바로 박태원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분화로드라는 말은 민중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민중속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장편 소설 하면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이것은 당연히 뭡니까? 이광수의 무정이죠. 무정. 3번에 나오는 무정. 이건 229쪽을 펴보시면 나옵니다. 자, 60번 문제 보면 염상섭의 문학세계를 설명한 13말의 하나로 3.1운동 후에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에게 호의를 지니고 물질적 도움을 주기도 하는 지식인 계층 일부가 가졌던 사상 혹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말. 자, 이게 바로 심퍼사이저라는 거죠. 258페이지를 펴보시면 이 심퍼사이저라는 게 나옵니다. 이 심퍼사이저라는 의미, 그러니까 심퍼시라는 게 동정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에서.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심퍼사이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인데 258페이지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1번이 답이고요. 룸펜 프롤레타리아. 이 룸펜이라는 것은 룸펜이라는 말은 이제 뭡니까? 룸펜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황자라든가 실업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논팽이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이런 게 이제 이 단어를 와전시켜서 이렇게 쓴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반자 작가는 이제 카프와 관련된 그런 작가들이죠. 동반자 작가. 이효석 같은 작가가 이제 대표적인 동반자 작가입니다. 전위적 인물은 이제 혁신적 인물이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를 보시면 61번 문제 보세요. 도쿄 유학생 이인화의 내면 고백을 통해 당대 현실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한편 주인공의 민족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염상섭의 문제작. 바로 이게 만세전이죠.
261페이지를 펴보시면 261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보면 이인화가 나오죠. 이인화 관련되면 이거는 이제 무조건 만세전이죠. 이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립만세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독립만세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62번 문제를 보면 3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답은 2번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3.1운동 전후의 대지주의 몰락 과정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거는 이제 263페이지에 나오고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 도쿄 유학생 주인공 4명 고백. 이건 만세전이죠. 3번은 만세전이고, 그 다음에 그 1947년 8월 이후에 급증한 월북 현상. 이것은 267쪽에 나오고 효풍이 답이죠. 효풍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상섭의 작품 중에서 해방 이후에 최초로 이제 발표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발표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염상섭의 그런 그 작품은 이제 그런 최초로 발표된 장편 소설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죠. 염상섭의 이제 이런 뭡니까, 이 3대라는 작품은 해방 이후에 최초로 발표된 장편 소설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3대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 작품에 대해서 만세전이 쭉 나오고요. 3대라는 것이 263페이지를 보세요. 263페이지. 263페이지에 보면 3대가 나오는데 이 작품이 이제 출간이 된 게 1931년 부분이에요. 31년. 그래서 이 1931년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해방 이후가 아니죠. 1931년에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도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63번 문제를 보면요. 최만식이 탕리에서 군산을 배경으로 일제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환경이자 식민지 자본주의를 표상하는 상징. 바로 이게 미두장이죠. 미두장. 63번은 4번이고요. 이거는 이제 288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64번 박태원의 문학색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번에 보면 30년대 이후 일본 역사 소설 번역에 매달렸다고 그랬는데 302페이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 소설을 번역했어요. 거기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거죠. 이 구인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박태원이라는 작가는 구인회와 관련이 있는 그런 작가죠. 박태원 작가는 구인회의 어떤 중심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04페이지를 보시면 구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304페이지를 펴보시면 그런 구인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오 농민 전쟁 이런 것을 구술해서 완성을 하기도 했죠. 이 작가는 303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의 6째 줄에 보면 303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조선 문학가 동맹에 또 가담을 한 그런 작가죠. 이건 302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해방 후에 이런데 가담했다는 것이.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박태원의 모더니즘 소설론, 이것은 이제 표현 묘사 기교고요. 305페이지를 보세요. 305페이지. 305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나옵니다. 65번은. 이 305페이지에 거기 첫째 줄에 보면 이제 표현, 묘사, 기교가 나오죠. 자, 답은 1번이죠. 모더니즘 이론의 중심은 언어의 기능과 미학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탐구에 있었다. 이런 말 쭉 나오고 있어요. 66번에 보면 봉염 어머니의 가난과 파멸적 운명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민족의 궁핍, 간도 위주의 문제, 현실 번역에 대한 암시. 자, 이게 바로 소금이죠. 소금. 2번이고요.
이건 333쪽에 보면 나옵니다. 이 소금하면 이제 봉염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67번 강경의 세계 작품 세계에서 중시해야 할 문제 부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쫙 보니까 3번이죠. 월북과 관련됐다는 말이 안 되죠. 강경에는 간도에서 이제 활동한 작가였으니까. 68번 문제는 이기영의 문학 세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2번에 일제체제 협력의 강요에 아세아의 여명 같은 친일 소설. 이거는 이제 박태원입니다. 박태원. 박태원은 이제 302쪽을 보면 나오고요. 69번은 다음에 설명하는 최만식의 작품. 이거는 이제 태평천하죠. 태평천하. 이 태평천하가 이제 그 최만식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 3대의 어떤 여러 이야기들을 다룬 작품이 바로 이제 최만식의 태평천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최만식의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최만식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이 대표적인 이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그 윤직원 284페이지를 펴보세요. 284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의 두째 줄에 보면 나옵니다. 284쪽에. 자, 손창섭의 소설 낙서족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거 70번 마지막 문제인데, 자, 1번 전후 비참한 상황에서 한 집에 사는 네 남녀의 이야기. 자, 이런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골 소년 최성칠의 2년 8개월간의 상경기. 이거는 이제 그 389쪽에 보면 길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독립투사 아들 도연이 과중한 부채의식에 시달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387쪽에 나오는 그런 낙서족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7년 1학기 한국 근대작가론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